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 OX 그거 채워넣기 그거 이따가 이제 하나씩 좀 들고 오셔가지고 같이 좀 보고 그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하고 일단은 또 가보겠습니다. 전체에서 봐야 되나? 됐나? 자, 이제 재무행정으로 들어가서 국가재정법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국가재정법입니다. 요거는요, 이제 회계연도부터 좀 보시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각 국가마다 회계연도의 기준 시점 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깔끔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서 이제 애매한 경우들이 어떤 거였냐면은요, 애매한 게 뭐였죠? 뭐,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사고이월 같은 거? 이런 거죠. 예, 그 연도가 지나가면서 집행되는 부분들. 이런 게 좀 생길 때가 간혹 있고, 그래서 출납기한을 정해갖고, 늦어져도 이때까지 써라 해서 2월 10일까지는 또 허용을 해주는 이런 것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는 딱딱 맞아 떨어지게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회계를 구분해 보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국가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조세 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이제 요거죠. 중요한 부분이 특정한 사업을 운영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단일성에서도 벗어나는 것이죠. 단일성에서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뭐에서도 벗어나요? 통일성에서도 벗어나죠. 그죠? 별도의 세입원을 가지고 그죠?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통일성의 예외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회계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단일성에서도 예외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고 법률로서 설치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네, 함부로 남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로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금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그대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 비교가 되니까 이게 이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기금은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특정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위에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 지점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얘도 법률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것들 비교해 보시고,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제가 또 이것도 냈었죠.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에, 예산에 독립기관에 감사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거를 내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독립기관은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이제 지정이 딱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중앙행정기관이 중앙관서가 되는 거고요. 그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예산에서의 독립기관으로 이렇게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또 지정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도 독립기관이지만 별도의 하나의 중앙관서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중앙관서의 장으로 취급이 된다. 차이가 있다면은요, 이런 독립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면, 기재부 장관하고 갈등이 빚어지면 그러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죠. 국무회의에서 이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그러고도 조율이 안 되면 그러면은 국회에 제출할 때 이들의 이런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까지를 국회에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국회가 심사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중앙의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의견 충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기재부 장관이 그냥 잘라버리면 잘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이니까 말은 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따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국무회의 때 의견을 말할 수야 있겠지. 그죠? 그런 정도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우리 정부의 4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이 된 것이고 5년짜리로 짜는 것이고요. 얘도 예산안 제출할 때 시점에 맞춰가지고 내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 시점에 맞춰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지나가 볼까요? 쭉 지나가 볼게요. 이거 나머지는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보면 성과 보고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성과 계획서하고 성과 보고서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개. 자, 이제 저거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언제냐면은 우리가 이제 총액 배분 자율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산 제출할 때. 총액 배분은 3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이 각 중앙 관서의 장에게 이 액수 범위 내에서 예산 짜라라고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총액 배분이라고 했는데, 자율 편성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율 편성은 그걸 가지고 5월 31일까지 이제 예산을 세부적으로 짜서 이제 다시 올려야 되죠.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하는데, 그거 제출할 때 요거요. 이제 지금 보면은 성과 계획서하고 성과 보고서를 같이 내게 되어 있죠. 예산 이만큼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짰어요 라고 이제 올려주는데, 올려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려줄 때 성과계획서. 내년에 예산 이만큼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성과를 거둘 계획이고, 작년도에는 이런 성과를 거둔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성과 보고서까지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기금관리 주체도 비슷한 걸 다 해요. 비슷한 거 다 합니다. 똑같이 다 해요. 이게 투 트랙으로 간다 뿐이지 비슷한 행위들을 다 합니다. 그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이제 전반적인 사무는 기재부 장관이 관장한다는 얘기가 다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입전출이 있어요. 전입전출. 그러니까 회계 기금 간에 남는 돈들이 있거나 부족한 돈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서로 남는 데에서 부족한 데 갖다 메꿔주는 거죠. 이게 나란히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평탄화 시켜주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외되는 것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를테면 우체국보험 특별회계가 있죠.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요거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우체국에 보면은 이게 정부 기업으로 봐서 정부기업 예산법이 따로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까? 정부기업 예산법. 그럴 때 그 정부기업 예산법에 명시되는 정부기업의 종류에 우체국 우편하고 우체국 예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우체국 보험은 빠져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 빠져 있고요. 그 세 가지 업무인데, 그 우체국 보험 빠져 있고, 우체국 보험 관련해서는 정부기업 예산법에 적용을 안 받고요.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요, 실제 우체국 예금에서 돈을 남겨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체국 우편 사업 같은 데다가 좀 덜어주고 보태주고 그걸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체국에서 돈을 벌어서, 이걸 가지고 우편 사업의 적자도 메꾸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일반회계가 좀 부족할 때 거기다가도 메꿔주고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보험은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면밀하게 보면. 여기까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런 건데, 왜냐하면 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돈을 털어갖고 다른 데다가 막 운영하다가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될 때 돈이 딸리는 일을 방지하려고 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보험 특별하게 그런 걸 여기다 남겨놓고 있고요. 그리고 연금 들어가 있는 것들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함부로 전입전출하면 안 되는 대상으로 연금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가뜩이나 언론에서 맨날 몇 년도 되면 연금 고갈된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담이 커지네 뭐네 하는데, 다음 세대 부담 없어요. 자꾸 있다고 하는데 없다니까. 없는데 자꾸 있다 그래. 누가 제일 억울한 거냐면요. 이거를 이제 적립식으로 하다가 비적립식으로 바꾸면 그 적립식 끝자락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좀 억울할 수 있어. 그 보장이 약속된 거에서 조금 어긋날 수도 있고. 그런데 다음 세대는 그냥 자기네가 기여하고 자기네가 적립 안 돼 있는 거에서 자기네가 낸 돈으로 필요한 사람들 주면 그만이야 그냥. 근데 이런 얘기는 성립하죠. 인구가 적어지니까
많은 인구의 사람들의 연금을 얼마 안 되는 젊은 세대가 부담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만 지금 쌓여있는 게 고갈돼서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은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막 하면서 뭐 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막 확산하고 있잖아요. 가뜩이나 그런데 국민연금 털어서 다른 데다가 돈 동원해서 쓴다? 이거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단지 그것만 하죠. 저 연금 가지고 저 굴려야 되니까 국민연금 가지고 주식 투자 같은 거는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하죠. 그러면서 경영권 같은 데에도 개입도 하고, 그죠? 예. 뭐 그런 거 정도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과감한 투자는 못 해요. 과감한 투자하면 또 거기 손실 났다고 언론에서 난리를 치기 때문에, 아니, 손실도 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주식하면 전체적인 걸 보고 방향성을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되게 보수적으로 운영이 돼요.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서로 이제 이렇게 여유재원의 전입전술도 전혀 안 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종류의 것들이죠. 보통 보면 그죠? 고용보험기금 이런 거, 사회복지 써야 될 기금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금 같은 거에서 기금 중에서는 특히 저 복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등등 해서 이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것도 참고 삼아 봐주세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전입전출이 가능한 것이다가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나갑니다. 이 특별회계및 기금의 신설에 대한 심사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 것도 이제 봐두시고 너무 저게 남설되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예산으로 갈까요? 예산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건전성, 국민 부담의 최소화,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세 지출의 성과를 제고해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성인지도 들어가 있죠. 그죠?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부분도 있고요. 요게 하나가 또 추가가 됐어요. 성인지 예산 말고도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 필수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 한번 말씀드렸었나? 유럽 같은 데에서요 안 받아준다니까. 수출을 안 받아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기업의 논리에 얼마나 추종합니까? 대한민국이 사실은. 그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기업이 잘 돼야 고용도 되고 성장도 하니까 중요한 건데 귀 많이 기울여 줘요. 원래.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었는데 유럽연합 같은 데가 이제 이거를 세게 나오니까 걔네는 다른 나라보다 지네가 세게 하거든. 애시당초에.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데도 이걸 이제 그저 확장시키는 거고 우리도 이제 그걸 다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왜 대출 안 해주잖아요. 은행 가면. 그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줄였지. 그래서 총 부채 상황과 관련해서 내 연봉의 40% 이상이 부채 갚는 데 쓰이지 못하게끔 하는 거 DSR 같은 거 적용했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다고 문재인 정부 뭐 집 못 사게 했다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국제 기준입니다. 국제 기준이고 그것도 미루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 풀어주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인데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 희한하게 얘기를 안 해. 풀어줄 수 없어요. 국제 기준이에요. 이런 것도 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는 거예요. 노동 요건.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지 않나? 노동 요건 바꾼 거? 노동법 개정한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했거든요. 유럽이 강요해서 한 거예요. 수출 안 받아준다 그래서. 그렇게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다. 문재인 정부가 좌파 정권이라 그렇게 다 바꿨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이건 국제표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언론이 잘 안 해줘요. 답답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 정권이 바뀐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마치 정권이 바뀌면 뭐 빚내서 집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년들한테 뭐 주택담보 LTV를 90%까지 주겠다잖아요. 그게 뭔 정책인지 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DSR에 다 걸려요. 여러분들 소득이 얼마가 있다고 집값의 90%를 빚을 내서 사고 그리고 그게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빚더미에 앉아서 사는 게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거는 정책이라고 말 붙일 수 없는데 그때 아무튼 여야가 다 그 공약을 내걸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싸잡아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공약이라고 할 수 있나? 청년들한테 일단은 표를 얻고자 하는 심산밖에는 더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공약 걸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좀 손해가 나더라도 얘기해줘야지. 근데 자꾸 그런 거를 청년들을 호도하는 걸 하더라고. 군대 간 군인들도 많이 홀리고 그런 거 하는데 안 될 일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튼 국제 기준들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요거 온실가스 감축이에요. 탄소 중립 2050년에 우리 탄소 중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때까지 하게끔 국제사회가 다 합의가 되어 있고 우리 수준에서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예요. 안 따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거의 타격이 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죠. 개정된 지 이제 얼마 안 되고 따끈따끈한 거라서 좀 기억해 놓고 가시면 좋아요. 예산 총계주의 나왔네요. 그죠? 예산 총계주의.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총계주의고, 그리고 이제 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해라. 그래서 예산 총계주의 예외가 53조가 하면 나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예산의 구성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5가지 기억해 놔야 되죠. 이건 밑줄을 안 걷지만 예산을 제출할 때 9월 2일에 제출할 때요. 이거 5가지 항목을 다 내야 돼요. 예산 총칙 내야 되고 예산 총칙 안에 요 나머지 4개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 머릿말 같은 거니까. 예산 총칙 안에. 그래서 요렇게 짰어요 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읽어볼 수 있게끔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그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혈비 국고채무 부담행위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전에 시험 나왔을 때 이제 예산 총칙 얘기 나오고요. 세입세출 예산 나오고요. 쭉 나오는데 그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였어요. 명시혈비. 요거를, 명시혈비래. 요거. 국고채무 부담행위. 요거를 놓고요. 이 개념 정의만 딱 줘요. 그리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막 헷갈려 합니다. 근데 이 법을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래요. 여기에서 보면은 계속비도 아닌 것이 세입세출 예산도 지금은 아닌 거고 세입세출 예산에 바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비도 아닌 것이 계속비도 아닌 것이 나머지가 이제 국고채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애매한 것들을 여기로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약속 같은 것들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비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이면서 그러면서 당장의 세입세출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래에 어떤 행위를 하기로 약속하는 거 정도? 그런데 정부 돈을 써야 되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국고채무 부담행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별도로 이 항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장기적인 계약을 맺을 건데 당장 올해 돈 쓰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진행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단일 회계연도 회계 독립 그 주기를 따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 해에 걸쳐서 나눠서 이거 계속 진행돼야 돼. 근데 그게 계속비는 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비는 하나의 단일한 공사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그게 1년에 안 끝나서 여러 해에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대규모 계약 같은 거 체결할 때 그거를 쪼개서 여러 해에 걸쳐서 계약이 진행되는 것. 그런 정도가 되죠. 계속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진행하는 토목공사 같은 것들이 주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외부의 어떤 업체의 물건을 공급받을 때.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전투기 사업 같은 걸 예로 들어드린 거예요. 기본 이론 할 때. 전투기 같은 거 미국에 사올 때 어마어마한 액수를 주고 사오잖아요. 그런 걸 사오는데 우리가 사실은 외교를 잘하려면 그런 거 사올 때 딜을 많이 쳐야 돼. 미국한테도. 그거 사올 때 뭘 쳐야 돼요? 뭘 줘야 돼? 그러면은 니네 우리한테 뭐 좀 투자 좀 해라 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럴 때 협상에서 좀 끌려가는 경향은 좀 있어요. 무기를 미국 거 말고 다른 거를 못 사요, 거의. 미국을 삐지게 하면 좀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가 기술 이전 같은 것도 많이 요구하면 좋은데 그런 걸 잘 못해. 과거에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맨날 미국 무기만 사. 거의. 미국 무기만 사는데 그 돈이 전투기 한번 도입하면요. 수십조 원이 나가요. 진짜. 수십조 원이 나가는데 그런데 그 나중에 부품도 엄청 비싸게 사야 돼. 왜 우리 외제차 사면 부품 한번 가를 때도 엄청 비싼 돈 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순정품만 또 사야 돼가지고. 그래서 그 전투기 값만 몇십조 원이고, 그 다음에 그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또 어마어마하게 거의 몇십 년 쓰잖아요, 전투기는.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근데 그런 거 계약할 때 한 큐에 그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쪼개서 이렇게. 전투기 생산도 그렇게 못 한대요. 우리나라한테 팔 전투기만 계속 만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연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게 몇 대 안 된대. 근데 그거를 한 큐에 수십 대를 한꺼번에 계약해야 좀 싸게 딜 치고 하는 거지. 뭐 그나마 협상력이 생기니까 그렇게 진행할 때 국고채무 부담액을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한두 개 있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음 뭐 이런 거 고속철도 우리가 산천, 이음 이런 거 우리가 막 만들잖아요. 옛날에 고속철도 떼제베라고 저 독일 저 프랑스 거 사왔거든요. 그런 거 사올 때 그럴 때 돈이 비싸니까 장기 계약을 맺는 거지. 그럴 때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건 일단은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 연도부터는 이제 이거를 저 세입세출 예산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제 돈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고채무 부담행위. 헷갈리면은 그 용어, 저 표현, 저 법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를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얘기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어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 작성도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네, 같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안의 편성 그랬는데 이거 이제 그 절차 우리 판서 제가 쭉 해드렸던 거 그거예요.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인데 그거 1월 31일까지 돼야 되는 거. 예산안 편성 지침 3월 31일까지 되는 거. 그리고 이거는 국회 보고해야 되는 거. 근데 국회에다 어디다가 예결특위에다 보고하는 것까지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였고요. 예산 요구서 제출이 있죠. 예산 요구서 제출은 5월 31일까지 와야 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의 이제 편성은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가 다 모아가지고 이제 다 이제 쭉 해서 편성 작업을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 첨부 서류도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 이거 너무 복잡해요. 이걸 다 어떻게 외우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온 적은 있어, 실급 시험에서. 이게 거기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이래가지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네, 이거까지 다 머리에 넣으려면 좀 이제 과부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국회 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그랬는데 이게 수정 예산이죠. 국회 제출해서 국회가 심의 중이에요. 그럴 때 수정 예산 제출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그리고 약간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수정 예산 제출하는데 여러 차례 제출한 적이 있지만 자주 있진 않아요. 한번 제출하면 왜 자주 할 필요가 없죠? 여당 의원 통해서 그냥 수정하면 돼. 사실은 정부가 굳이 수정 예산을 꼭 내지 않아도 국회에서 논의해서 좀 바꿀 수 있고 정부 동의 얻어서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폭적으로 바꿔야 될 사안이 아닌 이상은 굳이 뭐 수정 예산까지 낼 필요를 잘 못 느끼는데 전폭적으로 바꿔야 될 특별한 사유가 갑자기 예산 심의 중에 생겼다면 그때는 수정 예산을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총액 계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요. 궁금한 점이에요. 사실은.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능률성은 생기겠지 이렇게 하면. 신축성, 능률성 그잖아요. 그런데 뭐가 떨어져? 민주성이 떨어져. 국민들의 알 권리도 막히고요. 그죠? 그런 점에서 옛날에 4대강 사업이 이런 식으로 좀 간 적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그때 이제 그래서 준예산 간회 만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왜냐면은 대통령의 의지는 너무 확고한데 야당의 입장에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거 4대강 사업 국민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데 해가지고 말이야. 물론 지금의 평가는 뭐 또 엇갈릴 수도 있어요. 4대강을 해서 좋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좋아진 점도 있고 당연히 그 정도 돈을 들였으니까. 근데 그게 뭐 이제 강물이 썩었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뒤엉켜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 사업 추진할 때는 야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여기다 왜 쓰냐 이런 이제 불만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야당의 반대도 있고 하니까 거의 총액 계상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통과 못 시켜주겠다고 하고 버티고 싸우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그거예요. 투명성이 좀 막히는 것은 단점이고요. 장점은 신축성이죠. 대응하기가 좋은 거. 그런 점들에서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 예타가 나왔는데 예타 시험 많이 나오는 애죠. 예타. 김대중 정부 때 99년도에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됐는데 예타 말고 원래 타당성 조사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 조사 제도는 자기네가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하는 거고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근데 이게 함정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웬만하면 안 될 일도 되게 하라. 이 기적을 행하시지 다. 왜냐면 자기네 예산과 조직을 많이 확보하는 게 자기네 파워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많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예타 제도를 도입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문턱 하나를 허들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500억, 300억 기준이 있죠. 총 지출돼야 될 게 500억 이상인데, 근데 이제 정부 재정으로 300억 이상을 보태줘야 되면 그러면 예타 한번 하자. 기재부 장관. 이거는 느슨하게 한번 조사하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는 되게 세밀하게 하는 거고요. 얘는 예타는 예비잖아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한번 걸러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X 기준까지 이렇게 해서 다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나갈까요? 지나가지요. 독립기관의 예산인데 요거 있잖아요.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때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한대. 그럴 때는 뭐 한다고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이 대목도 밑줄 그어 놓으셔도 무방할 정도의 내용이긴 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그죠? 그리고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감사원은 독립기관은 아닌데 감사원은 약간 비슷하게 취급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에다 같이 녹여낸 건데,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요거까지는 똑같아. 요거까지는 독립기관인 것처럼 비슷하게 좀 약간 액션을 취해주는 건데요. 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드려야 돼요? 왜 그래요? 감사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견제하기 위한 예산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기재부를 비롯해서 다른 부처는 싫어해. 이거를 별로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깎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감사원장의 의견도 국무회의에서 듣도록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거죠. 우리 대통령은 합리 모형에 입각한 판단을 하는 주체로 보잖아요. 앨리스 모형 같은 데서 봐도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의 집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배정 요구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예산에 이게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예산 요구서하고 예산 배정 요구서는 다른 거잖아요. 배정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우리 이거 이만큼 떼어줘요라고 또 이거 요구서를 또 내야 돼요. 형식이 많아. 제대로 알아가다 보면은요, 제일 갑갑한 게 그거 아니에요? 공무원 되면은 맨날 평가받다 끝나겠고. 개인 평가도 1년에 2번. 그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무슨 뭐 자체평가니 뭐 이런 것도 있고, 합동평가 뭐 할 때, 그죠? 위임사무 평가도 맨날 받아야 되고, 뭐 그냥 평가 받다 1년 끝나. 사실은. 내용 알고 보면, 와, 장난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거 서류 내는 거 이런 거 봐도요, 장난 아니야. 모든 거 다 서류로. 그죠? 그거 이 확정된 예산인데 그냥 주면 되잖아. 4분의 1방에서. 근데 그렇지 않아. 여기다 이만큼 쓸 거, 계획된 거 여기다 이만큼 쓸 거예요 라는 걸 다 보고하고 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산 배정 요구서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걸 또 제출해야 되고, 예산 배정을 하는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또 어떤 거냐면은 이거를 이제 분기별로 준다는 거죠. 그죠? 분기별로 주는 거예요. 분기별로. 그래가지고 예산 배정도 계획을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쭉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요거 밑줄 그어져 있는 거는 또 어떤 거냐면은, 요거는 이제 뭐 단겨 배정 같은 거,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단겨 배정이나 긴급 배정도 있죠. 그러니까 단겨 배정은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땡겨서 배정해 준다 이런 개념인데, 긴급 배정은요, 전년도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12월 초쯤 되잖아요. 그럼 그 기간에도 내년도 예산인데 그걸 땡겨다 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긴급 배정 그렇게 얘기하죠. 배정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죠, 사실은. 예, 그렇게 봐두시고요. 예산 집행 지침의 통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편성 지침도 있었잖아요. 예산 짤 때는. 근데 이거는 예산 집행 지침도 있어요. 야, 니네 이거 돈 이렇게 써라 라고 하는 집행 지침도 내려보내요. 그렇게 내려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도 있고, 이거는 이제 한정성이죠. 그리고 예산에 전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용. 알죠? 각 세항하고 목에 관련해서 전용이 있는데, 전용은 행정과목 간의 융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회의 손을 타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이용과 이체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중심으로 해서 잘 보시고요. 2월에 대한 얘기 밑줄 그어져 있죠.
명시효라고 사고효율 있는 거 나눠서 보시면 되고 제2효율이 되는 거 안 되는 것도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 49조로 가면 예산 성과금의 지급이라고 하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 성과금을 지급해 주는 거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예산 성과금 제도는 최근에도 많이 나왔죠. 예산 성과금 제도는 이 중앙관세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해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른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고 이거를요, 야, 니네 불용했구나, 절약했구나, 내년도부터는 그러면은 적당한 액수만 다시 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네 예산이 줄어들고 끝나버리는 결과가 돼서 유인 동기가 작동을 안 해요. 그잖아요. 예산을 절약할 유인보다는 예산을 낭비할 유인이 더 크죠. 그잖아요. 우리 예산 뺏기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쓰고 싶지. 그렇기 때문에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전 유인 동기가 돼요. 우리 돈 딸려 죽겠는데, 돈 딸리는데 다른 데다 좀 더 쓸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죠. 이제 그런 걸 잘 받으시고, 총사업비 관리제도도 5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 예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 대상으로서, 이건 김영삼 정부 때 도입이 된 94년도에, 그죠? 도입이 된 제도인데 총사업비 관리제도도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다. 그죠?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규모 사업, 토목공사는 500억. 그 다음에 건축 사업은 200억.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요거는 이제 2년 이상 소요된다 그럴 때 무턱대고 안 해주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기재부 장관이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저는 들여다보는 이유가 한 발 밀어넣기 전략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이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별로 안 든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계속 저거를 불려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발 밀어넣기, 일단 시작하고 보자. 근데 심산으로 이거를 이제 주작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재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한다? 총사업비 관리를 한다.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인데,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것들 우리 좀 기억해 놔야 돼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이거는 뭐 여기는 그냥 절차에 관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예비비는 이제 기재부 장관이 관리한다는 거를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는 비상금이니까 이걸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만 그래서 예비비를 못 쓰게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막대한 자금이 갑자기 이제 필요해졌어. 그런데 국회도 소집할 수 있고 국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데, 그 귀찮으니까 국회 논의 가면은 거기서 야당이 또 안 돼, 뭐 또 한번 하고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러려고 야당이 있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다가 안 돼 그러다 돼로 바뀌긴 하는데, 근데 액수가 좀 깎이거나 뭐 하거나 타협해야 되니까 너무 골치 아프고 그래. 그러니까는 일단 있는 비상금으로 좀 써볼까, 이런 유혹이 있어. 근데 연말까지도 이 비상금은 좀 유효하게 있는 게 좋잖아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또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급적이면 비상금 쓰지 말고, 그럴 때는 다시 엄마한테 얘기해서 용돈 좀 더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거예요. 엄마랑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엄마랑 대화 안 하고 비상금으로 준 거를 가지고 홀딱 써버린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요 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들을 좀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고요. 예비비 사용 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도 나와 있고요. 예산 총계지 원칙 예외, 아까 그거네? 예산 총계지 원칙 예외로 수입대체 경비 나와 있고요. 전대차관이나 현물 출자 같은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불확정 시 예산 집행, 그래가지고 준예산 제도에 관련된 게 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결산과 관련된 겁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성인지 결산서 또 나와 있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도 나와 있습니다.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산 보고서는 이제 언제까지 내야 되냐면 2월 말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국가 결산 보고서를 기재부에서 4월 10일까지죠. 4월 10일까지 작성해서 감사원에 넘겨야 됩니다. 그 얘기들이 쭉 다 나와 있고, 감사원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5월 20일까지는 결산 검사를 다시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5월 30일까지는 이 감사원의 결산 검사까지 받은 국가 결산 보고서를 이제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 이제 결산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 절차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예, 기금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서부터 해가지고 얘도 같은 절차 그대로 밟아요. 기금 따로 밟는다 뿐이지. 국회 제출도 120일 나와 있고요.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서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기금 운용 계획서 이런 것도 이제 작성하게끔 다 되어 있어요. 기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증액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야, 이 기금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기금 그 운영비 좀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에는 이거를 정부의 동의를 받아라.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 우리가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거를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변경하려면 그게 추경이에요. 추가 경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가 경정 예산. 추가 경정 그러면은 우리가 뭐 있잖아요. 예산 확정된 것보다 늘려서 써야 된다. 돈을 더 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건 좀 약간 오해예요.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그게 다는 아니고요. 뭘 하게 되어 있어요? 뭘 하게 되어 있냐면요. 추가 경정이라며. 경정이 뭐냐면 줄일 걸 줄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쓰기로 한 거를 좀 빼다가 저쪽에다 쓰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하나 짓는데 이게 사랑채도 하나 더 져야 돼. 그래서 거기에도 재료 같은 거 살 돈을 할당해 놨어. 그런데 이게 본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좀 돈이 딸리는 것 같아, 지금. 땅바닥을 보니까 땅바닥이 생각했던 거랑 좀 컨디션이 달라가지고 여기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야, 사랑채 지으려고 했던 돈, 사랑채 좀 미루고 거기에다 배정해놨던 돈 땡겨다가 여기다 쓰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게 추경이에요.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게. 딴 데에다 줬던 돈 뺏어가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럼 그 부처는 불만이 엄청 많아지겠지. 그죠? 불만이 엄청 많아지겠지. 그래서 코로나 왔을 때, 지금도 코로나지만, 코로나 처음 왔을 때요, 추경 4번 했잖아요. 그 해에. 4번을 했는데, 2020년이죠? 그때 이제 추경을 4번 했는데, 그 추경 4번 할 때 교육계가 불만이 엄청 많이 터져 나왔었어요. 교육 예산을 많이 빼다가 거기다 썼더구만요. 보니까. 그렇게 이제 다시 경정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애들 학교 잘 안 갔잖아. 애들 학교 잘 안 가는데, 건축 같은 거에 쓰도록 할당된 돈들이 있었어. 이제 보수하고 뭐 이런. 야, 그거 좀 미루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막상 그러면 이제 교육 예산 받았다가 뺏긴 쪽에서는 얼마나 불만이 생기겠어 또. 그잖아요. 학교 예산 너무 줄여가지고 도대체 운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걸 빼다가 딴 데서 쓰라고 하는데 그때 막 일자리도 문제니까 일자리 늘리는 거 관련해서도 막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예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급박하게 일 처리하면 일이 어떻게 되겠어 또. 주먹구구겠죠. 근데 공무원은 또 어때요? 주먹구구지만은 뭐 지침도 잘 못 내려주지만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또 민간업체한테 또 니네 돈 어떻게 썼냐, 보조금 어떻게 썼냐 막 닥달해가지고 그거 받아서 보고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거야 막 이제. 그러잖아요. 긴급하게 돌아가면 다 그렇지 뭐. 그래서 그때 민간 업체들 사이나 교육계, 특히 이쪽에서 교육업체 이런 데들도 불만을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론 구조까지는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테니까 그런 거고 정부가 되게 아마추어스러워 이러면서 막 비난하던데 뭐 그렇게 느껴서 비판하는 거에 비판하는 거죠. 뭐 그것도 일부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죠. 추경이라는 게 이쪽에 있는 돈 빼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갑자기 예산이 생겨도 그 계획이 원래 없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처리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비상스럽게 돌아가고 돈 받았다가 뺏긴 데는 헐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래 긴박하게 하는 거라 자주 하거나 많이 하거나 하면 별로 안 좋은 거긴 하죠. 원래는. 횟수의 제한은 없지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나마 그거는 짜서 집행하려면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기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기금은 알아서 해. 이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예산을 확정해 줬지만 기금 운용과 관련된 예산 확정해 줬지만 한 20% 이내에서는 니들이 알아서 탄력적으로 그냥 딴 데다 써도 돼. 국회 동의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해놓고 있고요. 금융성 기금은 무려 30%까지는 알아서 그냥 써도 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부분 밑줄 그어놓은 거고요. 온실가스 감축 인지 기금 결산서도 있습니다. 이것도 작성하게 되어 있고 중장기 기금 재정 관리 계획 같은 것도 짜게끔 하고 있고 다 그래요. 똑같아. 예산하는 거랑 거의. 네, 그렇게 받으시고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회의원들이요, 그냥 법률 이거 바꾸면 좋을 것 같아, 바꾸자 이렇게만 하지, 바꿨을 때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계산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 막 들고 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국회에다가 2000 몇 년이야? 3년? 4년? 2004년인가? 그때 뭘 만들었냐면은 국회에다 예산정책처를 만들어서 반드시 요거 같이 이제 정비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예산정책처에서 어떻게 하게 해요? 예산정책처에서 뭐냐면은 이게 법안 같은 거 새로 만들 때 그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얼마큼 소요된다, 이런 것들 다 추계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의무사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산 추계를 해가지고 법안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질러놓고 보지 말고. 얼마나 체계화가 된 거예요, 이게. 그죠? 이 법이 되게 의미가 있는 법이에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일제시대 법 갖다 썼어, 우리가. 일본법, 아니면 일본법 베끼고. 그걸 우리식으로 바꾼 게 이 국가재정법이에요. 그게 고작 15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15년 전에. 그 전까지는 제대로 된 법이 없었던 거예요, 예산과 관련된 게.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정비를 그렇게 한 겁니다. 추경 예산 나왔네요. 추경 예산은 이 사유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렵지 않게 이제 답 찾으실 수 있을 거고. 가끔 어렵게 나오면 세계잉여금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돈이 남은 거지, 이제. 계산보다 돈을 더 거둔 거예요. 그죠? 더 거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돈이 좀 더 거친 사례가 몇 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수출 실적이 좋아져서 그랬어요. 수출 실적이. 정부 예측보다 더 많이 거친 거죠. 그래갖고, 아니, 경제가 어려워서 돈을 더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돈이 더 거쳐. 심지어 코로나 전국에서도 그랬어. 적자 예산해야 되는데 자꾸 흑자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옛날 같으면요, 야, 그거 다 가져다가 다시 국민들한테 다 털어 쓰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은 안 돼, 법적으로. 세계 잉여금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막 다 털어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올해 예산 적자일 줄 알고 돈을 어디서 구워왔어. 그럼 그거부터 갚아야 돼. 적자일 줄 아는 흑자가 났잖아요. 올해 연봉으로 내가 생활이 안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은행에서 긴급하게 돈을 좀 구워왔어. 근데 연말 보너스가 갑자기 나한테 생겼어. 연말에 우리 기업에, 우리 회사가, 야, 우리 회사 실적이 좋았다 그러면서 뭐 한 돈 1,000만 원씩 막 보너스 줬어. 그럼 그 1,000만 원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야, 올해 생활비 딸릴까 봐 내가 융자 받은 게 500만 원 있어. 그럼 그 500만 원부터 갚아야 돼. 그게 정상 아니에요? 국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예전에 빌려서 갚고 있는 뭐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올해 내가 긴급하게 생활비가 딸릴 것 같아서 돈 꾼 게 있으면 그거 갚아라는 얘기예요. 그걸 먼저 갚는 거야. 그걸 먼저. 됐어요? 그걸 먼저 갚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 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해라. 해당 연도의 거를 먼저 좀 상환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러고 남은 돈을 가지고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지방에다 좀 떼어줘야 될 거 있으면 또 지방도 좀 고려해 주라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도 돈 딸릴 줄 알고 돈 빌린 게 있으면 그거 갚고,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는 가만 보니까 좀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지. 그죠? 이 자식 새끼가 또 이제 굶주리게 생겼어. 그럼 거기다 또 돈 좀 떼주고, 그러고도 남는 게 있으면요, 예전에 빚진 거 좀 갚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 먼저 참 이거 있지. 공적 자금 상환기금 출연하는 거. IMF 때 우리나라 망했었잖아요. 그때 망한 기업들 그 고용 다 무너지니까 그거 안 망하게 하려고 국가가 돈 지원해주고 그랬거든. 나중에 물론 갚는 조건이긴 해요. 그런데 그게 다 갚나? 다 회생이 되나? 그렇진 않잖아요. 망할 것 같아서 돈을 긴급 투여해줬지만 링거 맞춰줬는데 링거 맞고도 그냥 사망할 수도 있어. 그럼 링거비만 날린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 기금을 평소에 좀 많이 확보해 놓고 경제 위기에 대응하자.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도 출연하게 하고, 그리고 옛날에 빚진 거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장기간 받아놓은 거지만 일부 좀 더 갚자. 이렇게 해서 중도 상환도 좀 하고, 그러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걸 갖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추경에다 추경 같은 거에다가 쓰는 거예요. 저 5항에 나와 있잖아요. 추경에다가. 복잡합니다. 그죠? 복잡한데, 우선순위 생각해보니까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올해 빚질 줄 알고 빌린 돈이 있으면 그거 갖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이 또 좀 굶고 있으면 좀 가서 좀 보태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나중에 내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쟁여놓고,
그러고도 좀 돈이 남으면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예전에 빌린 돈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갚아야 될 거지만은 좀 더 갚아주고. 그러고 좀 남는 돈이 있으면은 야, 우리 좀 못 산 것도 좀 사자.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그죠? 기존에 돈 없어서 못 샀던 것도 좀 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 상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국가도. 그 순서 나와 있는 거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 관리해야 돼요, 국가 채무. 제가 국가 채무는 일반 가게나 기업의 채무랑은 달라서 많이 진다고 망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미래 세대 부담을 지워준다 했지만은 우리 또 거꾸로 본 것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 채무를 얻어서라도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다음 세대도 일찌감치부터 혜택을 받는 거라서 다음 세대도 일정 정도 부담하는 게 오히려 형평성에 맞다. 지금 세대가 다 짊어져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나면 경제 성장이 안 됐을 때 감당 못 한다. 그 얘기거든요. 원래 서양 사회에서 국가 채무를 계속 늘려만 왔던 이유는 경제가 계속 팽창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경제가 계속 팽창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체 GDP에서 국가가 채무를 얼마를 지고 있느냐를 따지는 게 국가 채무 비율인데 GDP, 분모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럼 분모가 더 빨리 늘어나면 분자값이 좀 더 늘어도 채무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안정적 관리가 돼요. 그래서 국가 채무는 크게 걱정하는 게 아니다. GDP가 늘어나면 되니까 이런 거야. 근데 가게와 기업은 그거보다는 더 불안정하잖아요. 내 월급이 갑자기 확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별로 없잖아. 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래를 그렇게 장밋빛으로 전망하기 어려운데 국가는 좀 장밋빛으로 전망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그거예요. 국가가 돈을 찍어내는 주체여서 가능한 거예요. 돈을 찍어내는 주체니까. 가게나 기업은 자기네가 화폐를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벌어와서 써야 되잖아. 그래서 국가 채무에서는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외채를 빌려온 건 무조건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찍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찍어서 갚는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는 좀 걱정되는 부채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계속 팽창할까? 우리 전망이 좀 엇갈려요.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도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 부채 관리해라. 다음 세대한테 빚더미 안기지 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파산해가지고 자녀가 그 빚을 상속한 경우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셔. 그래서 빚을 상속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를 걱정하는 건데요. 개인보다는 걱정할 문제는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 채무도 관리는 좀 해라. 기재부 장관이. 누가? 기재부 장관이.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 같은 것도 세우고 잘 관리해. 그런 얘기를 여기다 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 됐을까요? 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잠깐만 쉴까요? 아까 좀 쉬는 시간이 길었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나머지 법들도 쭉 한번 살펴봐 볼게요. 쉬었다 오세요. 오늘은 이거 마무리해서 끝낼 거예요. 아, 카메라를 안 꺼놓고 깜빡. 아니, 제가 깜빡 되네. 제가